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통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네. 별다른 오프닝 멘트 없이 그냥 바로 첫 순서로 달리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전문 기자 김현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경입니다. 네. 선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특별 쉬워요. 손님이죠. 네. 특별 손님이죠. 특별 손님. 네. 저희가 사실 요새 북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별히 모셨거든요. 네. 오늘 딱 오셨으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도 다 여쭤보고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도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댓글창으로 저희가 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던 네. 월북 사건부터 얘기해볼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게 진짜 뉴스가 맞는지 이게 확인이 된 건지 약간 의구심을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었거든요. 왜 뭐 믿기지가 않았을까요? 특히나 뭐 수영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그렇게 자유롭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었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영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딱 영화 같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일인데 거기 그 당장 그 상황은 제가 가서 재보진 않았지만 그 월북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 지점이 이제 그 배수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배수구를 통과하는데 철근도 있고 철조망도 있는데 철근은 휘고 철조망은 어떻게 해가지고 피해서 갔다. 그런데 거기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강한 물살을 헤치고 갔는데 한 3.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네네. 그쪽 육지까지. 이걸 한번 영화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긴 이게 하네요, 어마어마한 진짜. 일인 거예요, 네. 사실. 그런데 사실은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북민, 그때 탈북자라고 안 그러고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라고 그쵸. 했어요. 귀순 용사라는 말을 썼어요. 맞아요. 그럼 그 귀순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혹은 해상으로 넘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넘어오면 뭐 해줬냐면은 환영대회, 맞아요. 국민 환영대회 해주고 반공 궐기대회 이런 거 했었고 귀순 용사 기자회견. 그 다음에는 해가지고 기자회견. 그 제 업무 중 하나였어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 가서 취재하는 거였어요. 그 생방송했거든요. 예전엔 이게 좀 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아니 흔하지는 않은데 뭔가 한번 오면 언론에서 굉장히 조명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체제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의 분단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국경이 아니잖아요. 뭐 스탬프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는 뭐 미립국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제 몰래 어디 뭐 트럭 타고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엄연히 군사분계선이고 가장 감시 장비들이 집중되고 곳인 거고 경계를 하는 곳인 거고 그래서 그게 뚫려서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나가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그런 곳을 뚫고 그 사람이 3년 전에 왔었고 지금은 또 갔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건 뭐 사실 한 사람 젊은이 한 사람이 갔다는 것은 이제 경계가 뚫렸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좀 걱정되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료 탈북민들하고 교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이 동료 탈북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그쪽과 이제 뭐 넘어갔다고 봐야 그렇죠. 뭐 이 사람이 거죠. 여기 와서 무슨 국가 기밀을 접촉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보면 그 이분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때까지 뭐 얘기 들어보면 여러 명이었다는 제입북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김정은 정권 이후에만 그러니까 아직 채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게 9년 동안에 한 29명 정도가
탈북을 했다가 재입북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행방불명된 탈북민들 우리가 이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명명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어디 제3국 가서 살기도 하는 거고 뭐 모르겠어요. 종족을 알 수가 없으니 넘어갔는지 그렇죠. 제3국을 갔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탈북민들이 왔다가 또 재입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맞아요. 더 네. 황당한 건 뭐냐면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개 처형됐다고 주요 일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살아있는 걸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짜다. 뭐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 한국에 또 죽었다는 사람, 죽었다는 사람이. 그다음에 또 뭐 심지어는 여기 있다가 북한 가가지고는 이제 또 아이를 낳고 온 분, 뭐 두 집 살림 분, 결과적으로 북한을 가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간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이제 헤엄쳐러 가고 뭐 이렇게 갔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이 탈북민들도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은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렇죠.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을 가요. 여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경찰이 그 신변보호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신변보호 담당이라는 게 보호만 할 수 있는 거냐. 결국은 감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이 참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어떤 잘못한 민간인 사찰이 어쨌든 되는 와서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나를 감시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놓고서 좀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기는 남북이 관계가 좋아져서 가고 싶고 오고 싶고 이런 좀 거 왔다 갔다 오가는 일이 하면 좀 더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아 근데 두 집 살림까지는 좀 충격이다. 그러니까 네, 전설이에요, 전설. 실화인 네. 거잖아요. 뭐 실화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게 뿌노스님이 능력이 좋은 건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부지런하신 거죠. 네. 백가인버님 월북 목적이 뭔지 궁금하다고 질문 네네. 주셨어요. 뿌노스님이 형경이 누나 오랜만이네요. 방송 중에 울컥하셨을 때 기억나네요. 라고 저 아니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예. 다른 현경 누님이었던 걸로. 네. 네. 신수기님은 김연경 기자님 뉴스 특보에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사실 뭐 북한 관련 뉴스 특보가 나면 항상 옆에서 저희의 SOS 네. 대상자죠. 네. 사실은 저희가 좀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한배가 나오시면 MBC 북한 뉴스의 치트키 또 라면 스프 현경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처럼 이제 연조 돼가지고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아봐요. 불러주면 고마워요. 근데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 맞아요. 거취를 두고 진짜 온갖 뉴스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사망설에 수술설에 아우. 중병설에 진짜 온갖 설이란 설은 다 돌았던 것 같아요. 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사망이면 사망이지 99% 사망은 나머지 1%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제 발로 뭐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둥 뭐 그래가지고 후계자가 누가 돼가지고는 뭐 뭘 하고 정말 대단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른바 이제 그런 그 매체들이 생산하는 건 이거 가짜 뉴스야 하는데 이게 기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게 미국 CNN 방송이 맞아요. 미국의 네. 당국자를 인용을 했다 그러면서 정말 애매하게 보도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이 검색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순위라든지 그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정보량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검색량들이. 그 지금 이제 이 북한 문제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왜냐?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그 좀 이렇게 국제적인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후세인, 뭐 카스트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알카에다에 뭐 많았는데 싹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역사의 뒤안길. 가다롭게. 네,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그들이 봤을 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 자기 고모부를 저렇게 죽였다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삼대라고 하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간 거예요. 젊은 지도자에 대해서 그런 북한에 대해서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요는 시장에서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시장이 알고 되면서 싶으나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그렇죠. 굉장히. 거기다가 양질의 정보의 소스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기레기라고 뭐라고 그러시지만은 사실 그 외신 기자들도 보면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취재 윤리나 기사 쓰는 윤리가 왜 북한 문제만 가면 갑자기 요거는 유보를 하고
그렇죠. 네, 갑자기 그렇게 막, 되느냐. 막 달려들게 되는 약간 그런 그렇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성들이 많고요. 네. 사실 이 일 이후에 북한학회, 언론학회에서는 한 5월 내내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5월, 6월 이렇게 이런 거쳐서. 상황에 대해서. 네네. 좀 저희들도 성찰을 좀 한번 해보고. 네. 어쨌든 내 외신이 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걸 일단 결론이 네. 났고요. 그러면 이 시각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대체? 누가 하는지 알만한 사람들만 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해 주겠다. 북한의 그 평양역에요. 그 가면은 제가 재작년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매 시각마다 시계탑에서 종을 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 제목이 그리운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 아무도 가사는 모르는 없어요. 예. 근데 그 땡땡.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뭐 결론 그 정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지요.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북한식으로 하자면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안다. 그 제가 겪었던 사례를 좀 한번 얘기를 제가 해와서 아는데요. 이렇게 그 재작년에 그 평양에서 봄이 온다 그 남측 예술단이 가서 이제 북한에서 공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뭐 조용필 씨도 가고 그쵸. 예. 뭐 이선희 씨도 가고 해서 이제 공연을 백지영 씨도 가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가 한 80% 정도는 확신을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 공연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올까? 아니야. 두 번 정도 이렇게 첫 번째 공연 연습하고 두 번째 나올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평양 거기 그때 제가 있었는데 거기 동평양 대극장에서 딱 하는데 이건 틀림없어. 경계가 삼엄해지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왔어요. 나올 때까지도 아무도 어떤 언질도 안 주고 그냥 뭔가 그냥 느낌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는데 누군가는 알았겠죠. 그 누군가가 어느 정도일까를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예. 흥미진진합니다. 그 2000년이었는데요. 네네. 20년밖에 안 됐죠.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장관급 회담 하면은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그 상대가 되는 장관급 북쪽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때 전금진 아태 평화위원회 이제 참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풀기자로 평양을 갔었거든요. 대표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취재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저 또 젊었고. 네. 그런데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이 우리 측 수석 대표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이 남측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가면 꼭 만날 거다. 만날 거다. 그건 감시를 한 거죠. 우리끼리 가면 누가 풀기자로 들어갈 거야. 막 우리 이제 막 서로 막 좀 경쟁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쯤 됐는데 뭔가 이상해요. 만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자들이 보초를 쓰잖아요. 왜 돌아가면서. 그쵸. 이제 막 동향을 봐야 되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려 호텔 2층에 딱 보면은 다 보여요. 그 테라스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조심히 보이다가 뭐 밤이 늦게가 됐어요. 근데 오밤중에 가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를 살짝 푸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하겠대요.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브리핑을 들었어요. 이제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는 뭐 지금 이제는 안 만나겠지. 예. 그러니까 잤어요. 선방했다. 이제 뭐.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무슨 그날 회담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뭐 수석 대표가 안 보이는데 뭐 버티기를 하고 있대요. 뭐 문구 조정하느라고 그런가 보다. 날 12시 뉴스에 장군님께서 남측의 특사를 만나시었습니다 하고 이미 만났다고. 고려 호텔 슈퍼마켓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평양에서요. 물을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었는데 내가 나가는지 안 되는지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야, 그것도 지방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지방에 가서 만난 거예요. 밤새 가서. 근데 그날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거 좀 전문 용어로 반가에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느라고 계속 북한 사람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되냐 어딨냐 언제 오냐 우리 대표 모른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쫓아다니니까 한 사람이 통사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네 조직이 이제 통전부나 보위부나 이쪽이었을 텐데 그쪽 사람들도 어느 순간까지 갔다가 경호화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떼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른다. 다음부터는 국방위원회가 했다. 아.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국방위원회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모른다. 믿어달라. 제발 좀 쫓아다니지 말아달라. 얼마나 쫓아다녔으면 네. 통사정을 하면서 난 진짜 몰랐다. 난 그렇죠.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그때 간 게 자강도에 멀로 국경 가까운 데인데 그쪽에 강계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아, 멀리도 갔네요, 기차로 진짜. 중에 나가서 밤새 한 8시간인가를 달렸대요. 특별열차로 논스톱으로 열심히 달려서 가서 만나서 아침 먹고 그 회담하고 아침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 그 달려온 거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늦게들 왔어요. 그런데 그쪽에 수석 대표였던 장관급이라고 하는 수석 대표도 몰랐다. 그만큼 정보가 그렇죠. 제한적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 왜 그거 물어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인 그 초밥 요리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건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 초밥 말아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에 놀이동무해주고 맞아요. 예, 뭐 그 책도 같이 쓰고 다녔어요. 그랬죠. 책도 예. 다녔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시간 전에 준비해 그런대요. 그럼 준비를 하고 나온대요. 어딜 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건데 무슨 설 그렇게 자세하게 네.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떻게 근데 보면. 그게 지금 요즘에는 올해 초에 그 술레이마니라고 왜 그 저기 이라크의 네. 뭐 혁명 수비군 네, 예. 쿠두스 사령관이 그 네, 드론으로 그 미국에서 그쵸. 드론으로 네, 암살을 사망했잖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 이제 참수 작전이죠. 그 이후에는 북한이 정말 더 비밀리에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사실 정말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보신 네,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아까 여쭤봤더니 뭐 89년도 말부터 네.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3대가 이어온 걸 쭉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장례도 2번 치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예. 저도 막 기억나요. 저 이렇게 막 호에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맞아요. 기억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예, 있다가. 예, 예, 예.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금 사실 김정은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이 그 한 3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어보면 내가 1시간을 얘기를 하잖아. 이제 짧게 얘기하면 12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지도자가 일단 달라졌잖아요. 그 지도자의 스타일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절에 그 저기 미국과 오바마의 미국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성격이. 그 세 사람이 다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건이에요. 국내 외적인 여건인데, 김일성 시대라는 거는 공산권이라고 하는 나라가 따로 있어서 그들끼리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군사적인 우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었어요. 그 경제적인 공동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경제난을 겪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이제 또 그 권력을 물려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그 뭐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환경이 그다음에 체제 생존은 도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나 그렇죠. 지금이나 또 환경이 허락을 한다 그러면은 발전 전략을 좀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것 따지면은 김일성 시대에도 동구권 공산권 무너지는 그 와중에서 개혁 개방이 있는 와중에서 북한도 나름의 개혁 개방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예,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고, 뭐 당연히 자기네 그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대책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핵 개발도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북미 핵 협상도 그때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3대가 그럼 다 똑같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김정은 시대 가장 다른 거는요. 나이예요. 어리다. 젊다. 나이예요. 그렇습니다. 그 김일성 주석도 30대 북한의 지도자가 됐습니다마는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물려받은 게 50대거든요. 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요 무려 20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20대 후반에 물려받았고 네, 맞아요. 벌써 10년, 내년이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임기 2번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젊으니까 차이는 느낌이 막 지도자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꽤 10년이면 꽤 오랜 그렇죠. 세월을 자기가 지도자로 지금 정권을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럼 젊다는 거는 의욕이 넘칠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한 상태에서 자기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던 정말 비핵화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게 찬란한 미래 아니에요. 뭐 지금 무슨 뭐 20억 불, 30억 불 차관을 약속을 했네만에 뭐 이거 맞아. 가지고는 네.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일본하고 얘기할 때는 100억 불이냐 200억 불이냐.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뭐만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을 해준 게 트럼프 대통령인 거고 그 흥정을 붙여놓은 게 우리 남한 정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그런데 또 젊은 것도 약점이 있어요. 인내심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노이에서 한 번 좌절했어요. 사실 노회한 정치가들은요. 좌절의 경험이 사실 정치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첫 번째 큰 좌절이죠. 좌절이었을 네, 거예요. 네.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망신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화가 나죠. 그러니까 분노가 훨씬 더 컸을 것 같고 그것도 격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실존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성격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또 그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30년의 역사를 질문 드렸더니 3분간 아주 멋진 이야기를 네. 풀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 잘못했네요. 어머, 리더십의 변천사. 네. 네네네. 네. 지금 사실은 네.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짜여졌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보기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뭔가를 마지막으로 도모해 볼 만한 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장을 수여를 하는데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 통일부에는 이인영 장관이 추진력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그러고서 또 하나 뭐 했냐면 남북한 관계는 한 부처만 잘해서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여서 역할을 분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그러니까 유기적이고 팀워크하고 추진력. 움직이라. 그렇죠. 움직여라. 팀워크와 추진력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통찰한 그 결과 나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 남북이나 북미가 맺은 합의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요. 더 새로운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을 해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궤도에서 탈선할지도 모르는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을 이걸 올려놓는 거죠. 노선을 궤도에다가 올려서 좀 이렇게 올려놔서. 좀 실천을 해야 근데 되는 그게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궤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주문인 것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박지원 국정원장 하고는 한 20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손발이 좀 맞는 사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사실 그동안 부족했던 게 추진력이라 그러면 추진해야 할 부서는 통일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인영 장관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천수답이 뭐예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거나 간헐천은 비가 와야 생기는 하천이에요. 그게 그쵸. 아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만들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자. 좀 만들자. 상황을 만들자.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안보실장이 만들어내는 팀워크와 기획력 그리고 통일부의 실행력,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 뭐 아직까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남북한의 어떤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엄청난 얘기를 딱
집어서 봤을 때 쪽집게로 딱 집어서 봤을 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쪽집게 저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예. 근데 푸른 진짜 하늘님이? 이거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좀 뭔가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네. 푸른 하늘님이 맞아요. 유기적 관계를 움직여야 한다고 네. 의견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영피네지님께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예. 네. 지금 그래서 이인영 장관이 그 코로나 협력을 뭐 강력하게 지금 오늘 일성으로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이제 뭐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참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은데 해야죠. 뭔가를 좀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만들어서 해야 해야죠. 된다는 그래서 그 여건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사실 적대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교류가 가져올 어떤 기대 이익, 희망이 있으면은 사실 적대감 같은 건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건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때까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네. 뭐 온갖 이슈를 다 취재하고 사실 출연을 해오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정말 그 운이 좋은 게요. 정상회담을 8번을 특보를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5번 2000년부터 해서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서 정말 이거는요 너무 힘든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거기서 이렇게 잘못하면은 관객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실수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막 떨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뭐 소떼 방북은 6시간 동안 그 정주영 회장이 98년에 소떼 몰고 갔을 때 6시간 땡볕 여기 화상 입었어요. 땡볕에서 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물을 안 먹는 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안 가는.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생각나는 게 저 주말 뉴스팀 있을 때도 트럼프가 판문점 왔을 때도 오셨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트럼프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만 좀 얘기해라. 좀 가라 이제 비행기 좀 타라 막 이럴 정도로 특보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도 끼니를 김밥으로 때우시면서 아주 김밥만 주면 돼 물이랑요. 투혼을 막. 저 근데 꼭 해야 할 얘기 있는데 지금 네네. 예, 홍보하러 나. 저희가 네. 지금 직책이 통일방송연구소장을 예, 맡고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우리 소장님이신데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떤 영상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통일방송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뭔가인데요. 사실은 재작년에는 북한 태권도 선수단 합동 공연하면서 제가 MBC 구내식당 밥도 먹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지금 여기 화면이 조선중앙 TV를 매일 지금 소리 나오죠?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북한 방송의 하루 내용을 살피고 있고요. 그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통일방송연구소의 이제 방송 제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자료 조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북한학 석사연구원 2사람이 실시간으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모니터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분은 북한에서 나오는 탈북민은 거. 아니신 거죠? 예, 아니에요. 연구하시는 분인 거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통일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198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맞아요.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네. 무려 연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억하실 게 본방은 토요일 오전 7시 20분. 그리고 뭐 포털이나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통일 전망대 고성에만 있고 파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MBC에도 있습니다. 꼭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뉴스레터도 구독하면 계속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요 북한 텔레비전을 놓고서 뉴스레터도 하고 있고요.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너무 거짓 뉴스들도 많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100% 팩트 파인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짜 뉴스보다는 팩트 체크, 업데이트, 네. 가장 최근 소식, 행간 읽기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북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옥 같은 정보들이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레터 받아보는데 뭐 내용들도 굉장히 알차고 뭐 지금 자막에 통일부도 탐낸다는 통일방송연구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유 이거 홍보 잘해. 누가 썼어요?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어요. 네. 네. 김영경 기자가 이끌고 있는 통일방송연구소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해서 쭉 취재를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느낀 바 짧게 좀 요약을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되게 마음이요 복잡해요. 사실은 그 북한이라는 곳이 우리가 관계가 이런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 실제인 거고. 하지만은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나가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가슴 아플 때가 이산가족들 맞아요. 네. 만나고 헤어질 때인데요.
예전에 납북당한 그 딸을 만나고 온 어떤 어머님이 딸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봐요.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게 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근데 기억 또 속에 이게, 딸은 그런 모습이 만나서 아니니까. 너무 좋은데 헤어질 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상가족 문제가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맞아요. 다들 예, 그게 우리 혈육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가 많은데 우리한테는 어떤 유리천정처럼 거기 가면 안 돼. 네. 합력할 수 없어. 어떤 우리가 기회가 만들어 나갈 많은 그런 기대 수익이 있다는 거. 예,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30분 꽉 채웠는데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